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테세 국가공인시험에 대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이제 경제 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죠.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해야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지만 많은 회사들과 함께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온라인 콘텐츠들을 누가 얼마만큼 보시는지를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강의를 보신 분들 중에서 끝까지 강의를 완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라는 것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든 자격 시험이든 입시 시험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다 보면 처음 1회 강의를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은 10%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만큼 혼자서 공부해야만 하는 이 이러닝 과정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 그리고 이 수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비전, 이런 걸 갖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첫 시간으로 경제 기초를 들어가기 앞서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테세 시험을 왜 준비해야 하며 테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혜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이 테세 시험을 우리가 진행하게 된, 국가공인시험으로 만들게 된 가장 큰 근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경제라는 것이,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경제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에게 필수 교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내가 물건을 소소하게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비즈니스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짜야지 회사 경영에 대한요, 그냥 막연히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도 특히 요즘과 같이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그나마 문과 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경영, 경제, 상경계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상경계를 안 나왔는데, 나는 경영, 경제 지식이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비록 경영학과는 안 나왔지만 경영 경제 지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세일즈를 통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도 아예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공식적인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뱅크라든가 DB그룹이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본인들의 임원 승진 시험 또는 부장 승진 시험으로 뭘 활용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 테세 시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DB그룹 같은 경우는요, 한동안 테셋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소기에 승진 자격을 유지하는 걸로 했었고요. 오일뱅크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셋 시험을 의무한 적이 있으며, 또 한라그룹 역시도 부장님들을 대상으로 이 테셋에 3등급을 이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현지의 기업들이 테셋 시험을 다시 승진이나 직원 내부 보수 교육에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테셋 시험에서 내포하고 있는 여러 지식들이 실제 단순히 국가공인 자격을 하나 이수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테셋은 어떤 시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승진 시험 또는 입사 관련한 시험에서 테셋을 반영하고 있느냐? 자, 테셋이 어떤 시험인지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봐왔던 경제학 그 과목하고 테셋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원론의 이 시험 범위가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면요, 실제 테셋 시험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 원론 체계는 있지만 테셋 시험에는 안 나오는 범위가 있고요.
경제학 원론에도 있고 테스트에도 있는 그런 시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은 없으면서 테스트에만 나오는 그런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테스트 시험의 명확한 시험 범위, 그리고 체계적인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 원론에는 있는데 테스트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는 순수 학문에 대한 내용 있죠? 순수 학문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테스트는 국가 공인으로 정확한 시험 명칭이 뭐냐면요. 경제 이해력 시험입니다. 경제 이해력 시험이지 경제학 이해력 시험이 아니에요. 즉 학문이 아니라 실제 경제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해력을 물어보는 것이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가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에 해당되는 퀄 시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순수 학문의 대표적인 요소인 게 뭡니까? 굉장히 수리적인 내용들 있죠? 미분을 한다든가 통계를 명확하게 계산하면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리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 테스트 시험에선 한 문제 정도만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오지 계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의 변천사, 옛날에 무슨 고전 경제학파는 어땠고, 그 다음에 뭐 케인지언들은 어땠고, 이런 순수 학문들을 하는 사람들의 계파, 역사성, 이런 학문의 변천사, 이런 건 나오지 않죠. 요즘 변화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그런 것들이 고전 경제학파나 케인지언과의 싸움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들은 나름대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 학문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하나의 변천사를 알려주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은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성 있는 내용들, 순수 학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테스트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학 원론에도 있고 테스트 시험에도 같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 대표적으로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요소들은 전부 다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 그 다음에 거시 부분에서는 GDP와 관련된 국민소득, 또 환율,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금리, 이런 것들은 모두 테스트 시험에서 실제 시험과 함께 똑같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 원론 책 가지고 테스트를 준비한다는 건 약간 효율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요. 이렇게 제가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맹퀴의 경제학이나 이런 경제학 원론 책 가지고 테스트 공부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테스트 시험에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그냥 맹퀴 경제학 1장부터 끝장까지 읽는다. 이거는 합리적인 수험생활, 효율적인 수험생활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학 원론에 없어서 자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테스트 시험 범위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이 교과서가 아닌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 경제 현상이 항상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바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법은 없죠. 교과서에선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만 실제 금리 낮춘다고 항상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 경제의 진짜 어떤 변화를 이해하는 게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지 진짜 경제학 학문의 이론적인 내용만 달달 외우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경제학 시험이 아니라 경제 이해력 시험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진짜 변화되는 흐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은 바로 시사 용어입니다. 이 시사 용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한 단어로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한 단어로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시사 용어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경제 현상을 이 친구는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국가공인시험 테스트의 어떤 취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사 용어와 관련된 부분, 당연히 실물 경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경제학 원론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는 경영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요소들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를 이해해야겠죠. 우리가 현대 경제사회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회사법과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테셋에선 종종 출제가 된다. 공식적인 출제 범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단순히 경제학 원론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을 중심으로 테셋을 준비하시다가 조금 낭패를 보거나 이상하게 성적 향상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테셋의 범위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교재를 구성하고 강의를 구성했고요. 그 과정에서 테셋 시험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꼭 알아야 될 필수 경제 개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빈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복적으로 빈출되는 그 개념만 알아도 우리 테셋에서 2등급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해야 될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같은 경우도 테셋 시험에서 매회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각 회차마다 테스트 시험에 매번 나오는, 그러니까 어쩌다 자주 나옵니다가 아니라 그냥 매번 나오는 것들을 꼭꼭 짚어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본 과정을 다 이수한 것만으로도 테스트 시험 고사장에서 전체 80문제 중에서 50문제 가까이는 이미 눈에 익은 상태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들고 가실 수 있도록 설정해놨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테스트에서 적어도 2등급은 넘을 수 있는 형태로 본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등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 강의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S등급, 1등급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부 세세하게 하나하나 과정을 다 개설을 할 경우 아마 본 과정의 회차가 100강 아니면 70강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괜히 강의비만 비싸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자가 학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역량까지 해당되는 2등급을 꼭꼭 챙겨서 짚어드리고 1등급은 이 정도 2등급을 숙지할 수 있는 정도에 계신 분들이라면 실제 경제신문들을 읽어가면서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TV나 아니면 라디오나 이런 걸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시사 용어라든지 아니면 회사 용어들을 익혀가면서 1등급을 충분히 따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본 과정은 2등급을 가장 효과적으로 따는 걸 우선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1등급을 노리시는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사용어나 이런 것들은 간간히 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시험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험이 경제학 시험이 아니라 경제 이해력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 원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 과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과정으로 경제 기초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이라는 과목 또는 경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 이게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냐,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경제학이 태동하게 된 원인과 우리가 테스트 시험을 배워야 될 원인이 사실 같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에요. 자, 희소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원의 절대적인 저금,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희소하다는 건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희소성이란 드물고 적다라는 특성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서 드물고 적다라는 게 절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저금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래스카라는 추운 지방에 가서 에어컨을 사려고 하면 에어컨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 개수가 굉장히 적겠죠. 자, 그럼 알래스카에서는 에어컨을 또 개수도 적겠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여름이 없고 사시사철 겨울인 지역에서 에어컨을 왜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알래스카는 에어컨 개수도 굉장히 적겠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열사의 나라로 정말 한여름에는 영상 50도 가까이 사막 같은 데 가면 60도에도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우디에서는 어떤 일들이 전개되느냐? 당연히 에어컨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래스카보다 개수도 훨씬 많겠죠. 자, 그런데 그 에어컨의 수량보다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 국가를 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어디가 더 자원이 희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에어컨의 절대적인 수는 지금 알래스카보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보다 뭐가 더 많아야 된다? 지금 그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 자원의 희소성을 아주 간단히 인포그래픽 같은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그 해당 자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자원은 훨씬 더 작은데, 알래스카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알래스카는 자원은 훨씬 더 작은데 욕망이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러니 알래스카는 이 자원이 욕망보다 더 큰 상태예요. 그러니 희소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원은 알래스카보다 훨씬 더 많죠. 에어컨이라는 자원은. 그런데 욕구가 어떻습니까? 알래스카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로 한 욕구보다 자원이 적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흰색 상태가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살지 말지, 이걸 더 만들지 덜 만들지, 이걸 누가 가질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희소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슬기로운 경제생활, 풍요로운 생활, 그 다음에 노후 걱정 없는 생활,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학문이냐 하면 바로 이 희소한 상태 때문에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이론과 체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태동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된 배경보다 희소성이고, 희소성은 뭐다?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희소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원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재고 하나는 경제재입니다. 자, 그럼 그건 뭐냐? 자유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선택의 제약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자유재라고 해요. 그런 자유재들은 우리가 경제적 고민의 대상이 아니겠죠. 대표적인 자유재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참 자유재로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나마 아직까지 자유재로 확실히 분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공기죠, 공기. 이 공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오늘 한 모금 더 마셔야지 덜 마셔야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 없겠죠? 단순히 공기를 마실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보다 공기는 항상 무한히 많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냥 편하게 들여 마십니다. 바로 이 공기는 그렇게 편하게 들여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재라고 하고요. 경제적 판단이 없는 것들. 그런데 이것과 달리 경제재는 뭐냐? 바로 희소성이 있는 재화. 희소성이 있는 재화란 뭐다? 경제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재화. 그래서 이름이 경제재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재인지 경제재가 아닌지 그 구분하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유재와 경제재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재화들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경제재만 공부하고 고민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유재였다가 경제재로 바뀌는 게 있고요, 또는 경제재였다가 자유재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유재였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즉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찌 사용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재화들로 바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 우리가 예전에 1950년대만 하더라도 물은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도 바깥에 나가는 개천에서 얼마든지 길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960년대부터 국가 문서에도 이 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정의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물을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수자원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물도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물의 양은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하나의 자원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수자원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한동안 우리가 원 없이 사용했던 자유제였던 물이 지금은 물 한 모금 마실래도 돈 주고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되는 이런 경제제로 바뀐 거죠. 이처럼 자유제에서 경제제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제들도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해야 돼요. 왜 면밀히 관찰해야 되느냐? 지금은 자유제처럼 쓰지만 조만간 경제제가 될 것 같은 것을 미리 발굴해서 그거를 내가 사업화할 계획을 미리 하고 있다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MP3 플레이어를 바탕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였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음원 파일을 다운받고 그 음원 파일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 사업이 옛날에 돈을 받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소리바다니 뭐 이런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음원을 공짜로 향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창작물을 향유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운로드 받는 형태가 아닌 어떻게 된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바탕으로 음원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진화 발전했죠. 바로 그 과정에서 음원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체를 설립했던 회사들 중에서는 적지 않게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회사들이 자유제가 조만간 경제제로 바뀔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고 예측하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한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지금은 경제제인데 나중에 자유제로 바뀔 만한 건 있을까요? 대부분 이거 질문 드리면 찾기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재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재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저작권 특허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특허 출원 기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바로 지식재산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하나 차려서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햄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출판하는 과정에서 섹스피어의 유가족들에 해당되는 아니면 후손들에게 저작권, 인세를 지급하면서 그런 걸 소설을 출간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상당 기간 소요된 그 저작물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출판사든 자유롭게 그 출판물을 출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저작물의 경우 저자가 돌아가신 뒤 사후 70년 뒤부터는 그 저작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섹스피어의 어떤 희곡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출간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섹스피어의 후손들에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금은 완벽하게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탈바꿈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또 큰 비즈니스를 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센트리온이라고 하는 제네릭이라고 불리우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복제약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리 메가 히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상용약처럼 쓰여지는 그런 약들이 일정 기간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약을 아주 유사하게 복제해서 파는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두통약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통약의 대명사인 개보린이나 타이레놀 주세요라고 은행에서 약국 가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이렇게 한 약의 브랜드가 그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명사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들이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타이레놀과 굉장히 유사한 레놀이 아니라 타이비놀이를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약을 출연해서 쉽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뭐 쉽다라고 해서 뭐 정말 돈을 아무나 버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것도 뭐다? 결국 경제제가 자유제로 바뀐 타이밍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테셋에서 배우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실물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아주 원활하게 활용돼요. 여러분들이 테셋 시험에 특히 관심을 둬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제 체제를 분류하는 문제든 아까 이제 희소성보다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지만 이거는 매회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간간히 나옵니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장경제랑 계획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시장경제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 이제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걸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소유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자, 소유를 개인이 하는 거라면 이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를 국가나 그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아파트로 해서 생활하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의 이용권을 받아다가 본인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소유가 모든 땅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유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유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하고 계획경제는 어떻게 다른 거냐? 바로 생산과 분배를 어떻게 할지 누가 결정하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시장경제는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지금 더 생산할지 덜 생산할지, 생산한 걸 누구 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누가 한다? 그 해당 경제 주체가 직접 결정해요. 즉 민간이 결정할 건 민간이 하고, 정부가 할 건 정부가 하고, 기업이 할 건 기업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획경제는 누가 한다? 국가의 어떤 큰 체계, 틀 속에서 전반적인 생산과 분배 큰 틀을 정해주고요. 그 정한 룰 아래서 민간이나 기업들이 소소한 변동은 할 수 있어도 큰 틀의 생산과 분배를 마음대로 개인들이 할 수는 없게 만든 것이 계획경제 주체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일단 구분을 하시라고, 매회 출제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죠? 계획경제 아니죠? 자,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사회주의 아니죠? 이것도 명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요즘 뭘 지향하고 있냐면요, 혼합경제체제를 많이 지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부분 우리나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소유와 분배를 결정합니다. 생산도 결정하고요. 그리고 일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계획경제적인 어떤 틀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게 부동산이죠. 땅이라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계속 늘려갈 수가 없어요. 어떤 동네에서 원하는 땅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땅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동산 분야는 시장 원리에 내놓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정도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양가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분양가를 최하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 계획경제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로 시장경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계획경제를 해요. 반대로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계획경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소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일부 국가가 소유를 해요.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은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일부 민간이 운영하는 여지가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희 나라는 무조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셋을 하나하나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그 기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오인하기 쉬운 여러 개념들을 몇 개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테셋에서는 상황 판단 문제라고 해서 경제적인 여러 상황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이었을 때 자, 어떤 내용이니 판단해봐, 이런 문제를 종종 냅니다. 그때 주로 혼돈하시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요. 하나는 인가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인과의 오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후 관계를 뭘로 오인한 거다? 인과관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인과의 오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에어컨의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은 계절적 시점 몇 월일까요? 정말 한낮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 8월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6, 7월이거나 5, 6월일 수 있습니다. 왜? 올여름 되게 덥대, 미리 에어컨 좀 사놓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덥기 바로 직전에 오히려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한참 더울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올여름은 이제 끝나가니 내년에 사자 하면서 진짜 한참 더울 때는 에어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에어컨이 판매 늘어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기온이 올라가는 게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선후관계예요. 그런데
통계를 단순히 이걸 수치만 보고 에어컨이 먼저 팔렸고, 그 다음 기온이 올라갔네? 이거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이 많이 팔리면 기온이 올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스트에서 상황 판단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보기에서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냐면요. 시간상 선후관계를 슬쩍 인과관계로 설정해서 이렇게 돼 하면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보기를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선후관계를 마치 원인과 결과로 오해에서 비롯되는 그 오해, 오류, 바로 보다 인과의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요. 부분에서는 성립해요. 부분에서는. 하지만 전체에서 성립하진 않는 그런 것을 부분에서 성립한다고 전체에서도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입니다. 자, 그럼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유형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구 경기장을 갔는데요. 실제 앞사람이 워낙 얼굴이 커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어나서 딱 봤더니, 야구 경기장이 되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야구 경기장에서는 서서 보면 야구를 잘 볼 수 있다. 부분에서는 참이에요. 그죠? 그러니 전체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그럼 모든 관중이 다 서서 보면 야구 경기장이 잘 보일 거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나만 서서 봤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는 것이지 모두 서서 보면 잘 안 보이겠죠? 이처럼 부분에서는 성립한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로 확장했었을 땐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구성의 오류입니다. 그럼 보다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와 관련된 사례로 이 구성의 오류를 하나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돼.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축 많이 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전 국민이 저축을 많이 하면 전 국민은 다 부자가 될 거야. 확대 해석을 하면 맞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모든 국민들이 소비나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저축만 계속한다면 어떤 일을 불거지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신규 고용을 하지 않고 그냥 버는 족족 계속 주머니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도 뭔가 새로운 소비도 안 하고 계속 주머니에 쌓아놓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요.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 다시 기업에서는 투자와 고용 자체를 줄일 것이고 이렇게 투자와 고용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내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저축을 많이 한 게 결국 내 소득 자체를 줄이게 만드는 걸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저축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전 국민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정한 소비와 투자는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부분에서 참인 것을 전체로 확산했었을 때 그게 성립하지 않는 오류를 뭐라 부른다? 구성의 오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문 중에서는요, 효율성만 추구하도록 지문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고, 반대로 형평성만을 추구하도록 지문이 설정된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제정책, 이거는 올바른 일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자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경쟁하는 걸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또 다시 경쟁을 해. 이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한번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열에 오른 기업들의 공통적인 행태는 어떻게든 경쟁을 막고 독과점으로 이 시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막아줘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선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 불거지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다시 경제가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생태계가 진화 발전하겠죠. 그래서 바로 효율성만을 추구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경쟁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만 자꾸 이렇게 경쟁만 계속 치열하게 하고 그러다가 누가 경쟁에서 이기면 그건 그 사람이 효율성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거니 놔둬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릴 경우 그 뒤에는 시장에 계속 혁신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어떻게 된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형평성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효율성이 또 상실되겠죠.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도 강의할 때 보면 조별 발표를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별 발표를 조별로 내가 점수를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조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3조의 대표가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저희 6명이 조발표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4명만 열심히 했고 2명은 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근데 우리 전체가 다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그 2명에게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따지러 오는 거예요. 참 제 입장에서 애매모호합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냥 다 똑같이 주기로 했으니까 니네는 다 같은 점수야 라고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한 학기,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 3조 늘 계속 같이 모여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야, 다른 애들이 해도 나도 점수 받는데 난 안 해야지. 그런 문화만 더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즉 어떻게 된다? 형평성만 강조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더니 효율성이 나중에 상실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는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효율성만을 강조한 정책도 올바른 게 아니고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정책도 결코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계절이 겨울이 온 거랑 철새가 온 거, 이거는 당연히 인과관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니까 저쪽 겨울철에만 사는 철새들이 그 나라는 더워졌으니 추운 동네를 찾아 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 겨울이 오니 철새가 왔네. 이건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기 애매모호한 것들이 대표적인 상관관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둘 중에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가요? 고용이 창출됐으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걸 수도 있고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니까 고용이 창출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개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지 인과관계가 꼭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푸셔야 될 여러 지문 내용들 속에서도 그리고 실제 테스트 시험 고사장에서도 상황 판단 문제를 마주치셨을 때도 이게 인과관계로 설명되어 있는 복인지 상관관계로 설명되어 있는지 복인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시고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유량이라는 거와 저량이라는 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용어들 중에는 유량의 개념이 있는 게 있고 저량의 개념이 있는 게 있는데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해요. 즉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쉬운 걸로 따지면 너희 집 연봉 얼마니? 너 월급 얼마니? 이런 거죠. 연봉은 뭡니까? 1년치 나의 소득을 말하는 거고 월급은 뭐예요? 한 달치 나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량의 개념이죠. 근데 저량은 뭐냐?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 집 재산 얼마야? 이런 건 기간을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는 이 순간 재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순간 재산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아, 우리 집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서 말을 했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집 재산이 얼마냐면 난 가진 게 아파트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사실 6억이 대출이고 4억이 내 거야. 이렇게 지금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예, 바로 저량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일정 시점을 말하는 거고 유량이라는 건 바로 일정 기간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한 여러 지표들을 마주치셨을 때 그게 적어도 유량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간이 얼마인 거를 말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민소득이면 몇 년도 아니면 몇
분기 아니면 국제수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출 수입이 담겨져 있는 건지, 소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난 소비인지, 투자도 언제부터 어디까지 일어난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 지으면서 그 표나 그래프를 보셔야지 그거 없이 그냥 대충 보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환율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당연히 저량입니다. 은행 보시면, 은행 가서 뒤에 보면 각 나라의 환율 표시 써 있죠. 그거 자세히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환율 표시가 싹 숫자가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환율은 얼마인데 바로 숫자가 딱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의 환율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일정 시점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외화 거래량,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번 달에 외화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거래했는지, 오늘 외화를 얼마나 거래했는지, 바로 대표적인 유량이죠. 바로 이처럼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경제 용어들은 유량과 저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변수는요, 그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화폐로 측정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명목 금리, 명목 환율, 명목 물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화폐로 금리를 측정한 거고, 화폐로 환율을 측정한 거고, 화폐로 물가를 측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질이라는 건 실물 단위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환율을 명목으로 측정한다는 건 화폐로 측정한다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 1달러에 1,200원이랑 바꾼다는 거예요. 환율과 환율, 저 화폐랑 화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실물로 표시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맥도날드에 빅맥버거 세트가 있는데, 빅맥 세트가 있는데, 이 빅맥 세트가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똑같은 빅맥 세트가 얼마에 팔고 있느냐? 1,5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1달러와 1,500원이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한 거잖아요. 실제 화폐는 1달러와 1,200원이 거래되는 걸로 보이지만 실물을 바탕으로 했더니 1달러와 1,500원이 똑같이 등치를 이루더라. 이거는 실질 환율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실질이란 단어는 물론 숫자로 표시되긴 하지만, 화폐 단위로 표시되긴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실물적인 어떤 근거를 베이스로 그 가치를 추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가 또 우리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명목 GDP, 실질 GDP,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자주 마주칠 개념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를 배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테스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경제학이라는 건 왜 태동했고, 그리고 경제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몇 개 짚어봐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요. 하나하나 소소하게 설명드려 가면서 테스트의 2등급을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